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저희 인제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AI융합대학을 개설하였고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전원이 들어야 되는 필수 수업으로서 바로 빅데이터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저는 AI융합대학의 변혜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저 오늘 배우실 수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잘 학습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빅데이터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용어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빅데이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통계 방법과 빅데이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학생들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추론입니다. 이건 약간 좀 인문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의와도 부합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증이라는 건 어떤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어떤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아주 방대하고 신속한 이런 어떤 대용량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하는 것들은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통적인 추론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1세기에 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이런 방법론이 등장했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론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학혁명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좀 배우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귀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역법이 있습니다. 자, 이 논리적인 명제가 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는 맞지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이런 추론 방법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좀 여러 가지 저작권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직접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 좀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통적인 통계, 제가 한번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통계하고요, 여러분들 과연 빅데이터하고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놀랍게도요, 저희가 최근에 말하는 딥러닝, AI, 머신러닝, 그리고 기계학습, 빅데이터 모두 다 실은 최근에 등장한 용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지금 빅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라든지요, 자, 딥러닝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고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그런 주제인데 실은 통계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90년대 후반부터 실은 학계에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이랑 머신러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은 동일한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진보적인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자, 전통적인 통계든 빅데이터든 결국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 자료죠.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처리라는 표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집하고 이것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소위 이제 분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예측하고 싶은 무언가 목적하는 바를 분류한다. 그야말로 구분하는 것들이죠. 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3주, 4주, 5주차 챕터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빅데이터의 가장 그리고 소위 4차 산업혁명 AI에서 이 중요한 화두를 다 한마디로 제가 줄이자면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예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왜 하느냐? 예측. 소위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 과정은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나 빅데이터랑 동일합니다. 자, 근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GIG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요. 자,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입니다. 자, garbage는 쓰레기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쓰레기. 자, 이거 그러면 쓰레기를 넣으면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온다. 네, 저희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처리하고 수집하고 아무리 잘 분류하고 아무리 잘 예측하는 여러분들 이런 AI 모형을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 데이터 자료가 쓰레기가 들어가면요. 잘 정리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우리가 소위 지금 이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것들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AI 또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뭐든 좋습니다만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네, 잘 보이시죠? 깨끗하게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말씀, 자, 좀 계속 이어서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까지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전통적인 추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론 방법은 오늘 배우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귀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귀납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귀납법 하면 고등학교 때 아마 뭐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윤리 시간 또는 뭐 논리 시간에 배우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귀납법이란 게 뭐냐면요. 사전적인 용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귀납법은 관찰된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유도하는 그러한 추론 형식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 예시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까마귀는 하늘을 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까마귀는 하늘을 나나요?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 하늘을 봤는데 까마귀를 본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또 봤더니 까마귀 옆에 까치도 한 마리 날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실제로는 까마귀랑 까치랑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같은 이제 정적이죠,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까마귀도 날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봤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새도 날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경험 또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 까마귀도 날고 까치도 날고 참새도 나는구나. 자,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 모든 새는 하늘을 나는구나 라는 지식을 우리가 확립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논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자, 논리학에서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보십시오. 까마귀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경험과 까치, 참새, 뭐 기러기 모든 새가 하늘을 난다라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화를 명제합니다. 자, 일반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모든 새는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구 목적은 결국은 일반화 법칙을 유도하는 것이죠. 모든 새는 하늘을 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요하니까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찰된 사실에만 국한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소위 다른 말로 일반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까마귀도 날고, 자, 까치도 날고 이런 걸 우리가 관찰했어요. 자, 근데 모든 새가 실제로 하늘을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은 어떤가요? 닭은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과거엔 날았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닭을 들고 던지면 한 5초간 푸드덕거리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 북극에 가서 펭귄을 못 본 거예요. 자, 근데 펭귄은 뭡니까? 펭귄도 새죠. 네, 하지만 펭귄은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결국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국은 관찰해서 뭔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면 귀납법으로 만든 명제는 잘못된 것이죠. 즉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귀납법의 두 번째 한계점은 인간은 상식적 사고의 수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 첫 번째 한계점이랑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자, 관찰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결국 상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 상식 밖을 벗어난 것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었을 때 가장 2009년도, 10년도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 폐질환이 유발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발견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이 기술이 구명되기 이전까지는 가습기 살균제는 그야말로 청소하는 도구였잖아요. 우리 상식선상에서 이것이 폐질환과의 관련이 있다는 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죠. 결국 우리는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귀납법은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 의한 오류들 몇 가지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험의 근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K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하고요.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하고,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첫 번째 단어가 K로 시작되는 단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는요. 통계에 따르면 자, 세 번째 단어 철자가 K로 시작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영어 사전에서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인간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가 모든 사전적인 지식, 렉시컨이라고 하는데 이 렉시컨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하느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우리의 판단 수준에서는 첫 번째 K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식적 수준에 의한 오류의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주 유명한 통계에서의 동전 던지기 실험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동전을 6번 던집니다. 6번 던졌을 때 여러분들 앞, 뒤 이렇게 나올 확률하고요.
앞뒤, 앞뒤, 뒤앞 이렇게 나올 확률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지금 밑에 답을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실제 많은 사람들은 앞 연속해서 앞이 3번 나오고 뒤가 3번 나올 확률보다 앞뒤, 앞뒤, 뒤앞 이렇게 섞어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확률의 특성상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에요. 결국 이전의 결과가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사위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진 동전의 확률은 첫 번째 던진 동전하고 확률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죠. 동전을 던질 때마다 매번 새로운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앞의 확률하고 뒤의 확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확률의 특성상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률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교차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 수준에 의한 오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귀납법은 인간의 경험, 상식 수준에 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많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두 번째는 바로 전통적 통계 방법 두 번째는 연역법입니다. 자, 연역법은 뭐냐면요. 이미 정립된 보편적 법칙이나 이론을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하는 추론 형식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잘 배우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있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죠. 네, 안타깝지만 모든 지구의 유기체들, 생물체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들도 죽을 거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실, true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편적 법칙에다가 나는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넣어볼게요. 자, 저는 사람 맞죠? 네, 저는 식물은 아니고 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편적 법칙에서 사실을 대입해서 자, 논리적으로 결론을 유도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나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보편적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대입하고 그 사실에 의해서 따라서 나도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역법에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연역법의 두 가지 한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연역법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가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귀납법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제는 모든이라는 거죠.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 이 정확성만 우리가 보증된다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사실 두 가지 한계점, 하나의 한계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우리가 모든이라는 거는 자, 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물론 있죠.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것들은 모든 상황에서 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뭔가 발견해내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정확성을 다 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질병도 변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모든 상황에서는 예외, 오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연역법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 전통적 추리 방법의 문제를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추론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상당히 쉬운데요. 자, 특정 연관성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죠. 자,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요.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long term memory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실로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바이어스. 여러분들 바이어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자, 바이어스는 뭐냐면요. 편견, 편향된 걸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빗둘림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축구할 때마다 비가 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축구할 때마다 비가 왔나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축구할 때 비가 안 온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 축구할 때마다 비가 왔다라고 우리가 장기 기억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돼서 편견을 가지게 될까요? 자, 왜냐하면 축구할 때 비가 오지 않는 사실은 약한 자극이죠. 예, 그 늘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자, 근데 축구할 때 비가 온 자극, 그래서 난 축구를 못했어요. 굉장히 이거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강한 자극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변형계를 거쳐서 메모리,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항상 이 데이터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이 데이터가 항상 객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추론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통적 추론 방법의 문제 세 번째는요. 바로 회귀의 착오 인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회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수업이 사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하지만 뭐 고학년 혹시 복학생 중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자, regression이라고 하는 회귀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다소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귀라는 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부메랑을 딱 던집니다. 부메랑이 슉슉슉 날아갔다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오죠. 자, 이것을 우리가 회귀라고 합니다. 자,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회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의미예요. 어떤 특정치가 극단적인 수치를 나타낸 이후에 다시 평균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자, 빅데이터에서는 회귀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중간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중간고사가 사지선다로 나왔는데 어느 날 운이 좋게도 공부한 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100점 맞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뭐 60점, 70점 맞는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중간고사 대박 친 거죠, 소위. 자, 대박을 쳤는데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어떻습니까? 중간고사에 친 대박이 또 칠 수 있을까요? 뭐 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원래 실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즉 중간고사가 대박을 친 거죠, 사실은. 자, 회귀 원래 평균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복권을 사도 그렇죠. 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다음에 또 사도 복권 당첨될 가능성은 낮죠. 평균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2년차 징크스를 들어보셨어요? 프로 선수들은요,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야구 선수도 그렇고 농구 선수도 그렇고요. 자, 데뷔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2년차 때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2년차 프로 선수의 징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인 때 1년차에 너무 성적이 우수하면 2년차에는 원래 이 사람의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 추론 방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 이 사람의 성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과학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실험에서의 회귀착오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래서 결국은 특정 실험의 측정치는 뭐다? 여러분들, 자, 특정 실험의 측정치는 실제 능력의 우연의 오차를 합친 거예요. 자, 이거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여러분들 뭐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자, 또는 뭐 인지나 우울 같은 거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떠한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해내는 검사를 할지라도 그 점수를 100% 우리가 이 사람의 능력치다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실제 아무리 우수한 자, 소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라고 해도 실제 능력을 잘 검출한다고 해도 그날의 오차라는 게 있죠. 우연에 의한 거. 그쵸? 자, 이것도 일종의 회귀착오 인식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날에 검사를 했던 그 순간에 컨디션이 좋거나요. 네, IQ 검사를 했는데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높게 나올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점수를 그대로 쓰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편향된 데이터다. 자, 그래서 오차에 의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의한 소위 통계적인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이 귀납법도 얘기했고 연역법도 얘기했고 이와 같은 전통적인 우리가 통계, 연구, 추론 방법들이 편향됐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자, 결국 왜 들었느냐?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편향된 이런 부분들을,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다? 통계적인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거예요. 빅데이터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뭐다? 통계적인 추론, 과학적인 추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됐는데요.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학자가 있습니다. 자, 추론의 오류는 미신을 만들어낸다. 자,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무시해버리고 드물게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만 흥분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학자가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추론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러면 과학적인 추론이란 게 뭐냐? 자, 이것은 이 두 가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뭘 검증하는 거냐? 첫 번째, 추론이 정말 사실에 가깝냐? 자, 두 번째, 추론이라는 게 드물게 맞아떨어진 건 아니냐? 자,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체 현상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몇 가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사람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몇 명만을 조사해서 몇십만 명을 조사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빅데이터죠. 추론을 하는데 추론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정말 true, 사실이냐? 사실에 가깝냐?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게 드물게 맞아떨어진 건 아니냐? 이걸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과학적인 추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들,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또는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가 전통적인 추론 방법인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셨고 각각의 한계점들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 과학적 추론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